4월 25일 오늘은 제56회 법의 날입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념식이 열렸는데 김명수 대법원장과 검찰을 지휘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 판사, 검사, 변호사, 이른바 법조 3윤의 수장들이 나란히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자리는 함께 했고 약속이나 한 듯 국민을 위한 법을 말했는데 같은 국민을 말하면서도 메시지는 다 다른 3인 3색 축사였다고 합니다. 현장을 다녀온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19년 3월 1일 그날의 함성은 나라의 독립과 국민의 주권을 요구하는 거대한 투쟁이었습니다. 오늘 법의 날 기념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에 희망을 잇다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찬희 변협회장 등 우리나라 법조계 수장들이 나란히 참석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축사에 나선 법조 3윤 수장들은 모두 국민을 힘주어 말했지만 국민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각자 다 달랐습니다.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의 날 축사 화두는 언제나처럼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조인 여러분. 민주사회에서 법의 지배는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재판을 통하여 작동하고 실현됩니다. 저는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취임 초부터 좋은 재판을 강조해 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특정 재판 결과를 두고 법원과 법관에 대한 도를 넘은 인신공격 등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해선 법원 행정처 폐지와 법원 사무처 신설 등 법원 개혁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제도의 설계와 실행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찰을 지휘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국민을 말하며 문무일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과거 검찰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통렬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법무부가 법의 이름으로 법을 훼손한 그동안의 반칙을 단죄하고 법적 정의를 세우는 데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박 장관의 말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그에 대한 반성적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보호를 위한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법과 질서만을 강조하는 오만한 자세로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였던 모습을 박 장관은 그러면서 국민을 법의 적용 대상으로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평등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진정한 법치국가를 말했습니다. 국민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만 취급되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주권자여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지켜져야 하는 가치를 우리 헌법은 담고 있으며 이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염원을 법무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만 처녀 변호사들의 수장인 이찬희 변협회장도 국민을 힘줘 말하며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신랄한 어조로 그들만의 리그 정관예우 패습을 질타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관예우의 폐습이 철폐되어야 합니다. 전관예우는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사정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동료 변호사들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이찬희 변협회장은 정관예우 근절을 위해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와 핸드폰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한 경우 이를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모든 하급심 판결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급심 판결이 전부 공개되면 특정한 판사가 같은 내용의 사건에 대하여 다른 결론의 판결을 하면서 판결문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변호사가 선임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 3륜의 수장들이 약속이나 한 듯 국민을 말했지만 그 구체적인 화두와 메시지는 사법부 독립과 좋은 재판, 검찰개혁, 정관예우 타파로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귀결이 궁극적으론 국민을 위한 법의 지배라는 점에선 뿌리는 결국 다시 맞닿아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검찰 부실 수사 등 법조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과 관련해 법원과 검찰 등 각 법조기관은 과거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다짐이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으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선 좀처럼 보기 드문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쪽에선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배출 인원수를 조정하라는 시위를 벌였고 바로 옆에선 로스쿨 협의회 학생들이 후배 숨통 조이는 선배들이 어딨냐며 삭발식까지 하며 맞불 시위를 벌인 겁니다. 이에 앞서 민변도 오늘 변호사 시험 관련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분별한 변호사 정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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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11시 반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입니다. 이찬희 변협회장 등 지난 2월 출범한 변협세 지도부가 총출동해 법무사와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이른바 법조 유사직역 통폐합과 축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법조 유사직역의 통폐합, 축소 등을 전제로 지난 2009년 법학 전문대학원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 유사직역의 통폐합, 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단은 현재까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물며 최근에는 각 법조 유사직역에서 소송 대리권까지 요구하고 있다. 법조 유사직역을 통폐합해 궁극적으로는 변호사 제도로 일원화하자는 것이 원래 로스쿨 도입 취지였는데 유사직역은 유사직역대로 그대로 있고 변실을 통해 변호사 수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려놨다는 것이 변협의 주장입니다. 이에 정부의 법조 유사직역 통폐합과 축소를 촉구하며 로스쿨에도 스스로 정원과 변시 합격자 수를 줄이는데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자신의 개인적인 이기심을 벗고 전체를 바라보는 큰 틀에서 우리 사회와 법조계가 원칙을 찾아가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장 중단하라! 당장 중단! 대한변협은 밥그릇 생각 말고! 그러나 이찬희 변협회장 발언이 이어지는 내내 바로 옆에선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소속 학생들이 변협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유사직역 통폐합이니 뭐니 해도 결국은 변실을 통한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자는 거 아니냐며 후배 밥그릇 뺏는 선배가 어딨냐고 법조계 대선배이자 전국 2만여 변호사들의 수장 이찬희 변협회장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 주장의 핵심은 유사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뭐가 어찌됐든 합격자 수를 절대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줄일 게 아니라 자격 시험화해서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본디 자격이라 함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 누구에게나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득권과 특권을 수호하고자 신규 법조인을 최소로 배출시키려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그에 편승한 법무부에 의해 변호사 시험은 현재 선발 시험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서 민변은 오늘 오전 10시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입 10년을 맞은 로스쿨과 변시가 변시 낭인 등 과거 사법시험과 비슷한 폐단을 낳고 있다며 관련 제도 손질을 촉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변도 로스쿨 학생들 주장처럼 변시를 자격시험화해서 변시 준비에만 매몰되는 걸 막고 법학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민사회는 법조인이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엘리트로서 존재하는 용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되어서 시민들의 일상 곳곳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로스쿨 개선 방안 의견서를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사직역 통폐합과 축소 주장은 결국 신규 변호사 수 제한을 하는 로스쿨 학생들과 변호사들을 위한 것이라는 대한변협의 의견이 평행선을 이루는 가운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코스메슈티컬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화장품의 코스메틱과 의약품의 파마슈티컬을 합성한 신조어라고 합니다. 화장품에 이렇게 의약품의 안전한 이미지와 효능, 효과를 강조하는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마케팅이 추세이자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이런 마케팅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나왔는데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입니다. 한 화장품 회사의 여성 청결제 제품 광고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연구소에서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한다는 인증을 받았다. 항균 보호막이 상처로부터 1차 감염을 예방한다. 칸디다균, 암모니아, 아세트산을 99% 항균해 불쾌한 냄새의 원인균을 항균한다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항균 등의 단어가 포함된 문구만 봐서는 언뜻 화장품 광고인지 여성 청결제 광고인지 의약품 광고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처럼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광고는 현행법상 화장품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안전하게 이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관리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그 관리에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지방식약청은 해당 광고에 대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3개월의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조항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하지 못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화장품 회사는 서울지방식약청 결정에 불복해 3개월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광고는 제품에 대한 실제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허위 광고가 아니다. 항균 테스트 결과를 정당하게 홍보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화장품 회사의 주장입니다.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화장품 업체 A사가 낸 광고 업무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화장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일반 의약품으로 등록하려 했으나 서울지방식약청이 화장품 원료 중 하나인 은이 항균 원료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는 화장품 업체 주장도 재판부는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제품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광고를 하지 않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의약품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도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화장품과 의약품은 인허가 과정이 전혀 달라요. 의약품으로 효능은 광고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임상시험은 아주 간편하게 거치는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른바 기능성 화장품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거나 탈모를 방지한다는 그런 문제는 꼭 오늘 판결이 나온 여성 청결제뿐 아니라 상당수 이른바 기능성 화장품들이 이런저런 효능이나 효과를 강조하며 마치 의약품처럼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지만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화장품법 부당 표시 광고 행위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자체가 솜방망이인데다가 그나마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부당 광고라도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허위 과장 광고를 심하게 하는데 우리나라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이 때문에 전제와 같은 이런 처벌 규정만 가지고는 이런 화장품 허위 광고를 막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 광고가 화장품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여러 제품에도 만연하다는 점입니다. 하다못해 세탁기 선전이나 공기청정기 같은 거 선전을 할 때도 뭐 미세균을 99.9% 제거해서 피부를 맑게 한다, 피부병을 없앤다, 뭐 이런 광고까지 하고요. 네. 건강보조식품 광고를 보면 뭐 무전서부터 암까지 다 치료한다는 이런 과대 광고들, 허위 광고들을 많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의약품처럼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과장 광고를 제재하려면 미국과 같은 징벌적 위자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른바 기능성 화장품에서부터 건강보조식품까지 국민 생활이나 안전과 직결된 제품들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를 근절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며칠 전 저희 법률방송에서 21세기 판 공노비 취급을 받는 별정 집배원에 대한 구조화된 차별 문제에 대해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별정 집배원뿐 아니라 재택 집배원이라는 제도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 재택 집배원들은 그동안 아예 근로자로도 인정을 못 받고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왔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택 집배원은 우체국으로 출근하지 않고 우체국 집배원이 가져다주는 우편을 받아 각 가정에 직접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집배원을 말합니다. 공사 하도급을 주듯 일종의 우편 업무, 하청을 주는 겁니다. 1997년 말 IMF 사태가 터지면서 구조조정과 감원의 칼바람을 겪으며 배달해야 할 우편량은 정해져 있지만 집배원 수는 한정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바로 재택 집배원이었다는 게 우정사업본부 설명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 통상우편물이 많이 증가하던 시기에 정부도 IMF로 인해서 저희가 집배원들을 물량 늘어나는 거에 맞게 신속하게 충원이 안 됐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특수고용직인데 하는 일은 정규직 집배원과 다를 게 없지만 임금과 근무 조건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하다는 것이 재택 집배원들의 하소연입니다. 너무 저임금이죠. 제가 2007년도에 입사했을 때가 월급이 68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로부터 지금 한 13년 차 들어갔는데 제 월급이 130이에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 때문에 열악한 처우도 처우지만 근로자가 아닌 재택 집배원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해고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불안함입니다. 이렇게 사실상의 해고를 당해도 퇴직금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차별과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꾹 참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우선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개선을 안 하면 예를 들면은 사용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는 그런 모습을 있는데 그렇지도 않다 보니까 그냥 이에 재택 집배원들은 2014년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체국으로의 출퇴근을 하지 않도록 한 건 해당 업무 특성 때문에 우체국의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고안된 방법일 뿐이지 이런 사정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법률원은 재판에서 이들 재택 집배원들이 각 우체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온 사실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집배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정해진 복장을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근무를 한 만큼 개인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요지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1, 2심은 민주노총 법률원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대법원도 어제 최종적으로 재택 집배원들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재택 집배원들은 우편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집배원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국가기관이 무려 20여 년간 재택 집배원들을 개인 사업자로 위장하고 노동법을 부당하게 잠탈하고 그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왔던 것인데 이번 판결이 이러한 점을 확인하고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용 절감이나 경영 성과를 이유로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해온 일부 국가 공공기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벌어진 아닌 듯 묻지마 살인 난동에 대해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없는지 법률방송에서 확인해봤습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방화살인 난동을 벌인 안인득 사건에서부터 지난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서울 강북 삼성병원 정신의학과 임세원 교수 살해 사건, 모두 지난 몇 개월 사이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묻지마 살인 사건들입니다. 이런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늘고 있는 것은 통계로도 입증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천여 명이었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지난해엔 9천여 명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범률입니다. 정신질환 범죄자의 평균 재범률은 65%, 대표적 중독 범죄인 마약 범죄 재범률 36%와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높습니다. 피해망상이나 범죄 욕구를 통제하지 못해 벌어지는 일, 한마디로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치료가 중단되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환자에 의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의 관리 체계가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일단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보호자와 전문의가 신청하는 보호입원, 지자체가 요청하는 행정입원, 의사와 경찰의 동의로 의뢰하는 응급입원 3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정신병 강제 입원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 안인득의 형도 이 3가지 방법을 다 시도해봤지만 안인득을 강제 입원시키는 데 끝내 실패했습니다. 더구나 경찰은 독자적으로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아무런 근거나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 입원을 신청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이번 사고는 예방 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을 지원하는 정신응급 체계를 통해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지난 19일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위해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의 경우 경찰은 강제 입원 권한이 없어 정신질환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고 법안 제안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로서 범죄 경력이 있거나 범죄 행위를 바로 위해 행위를 할 우려가 아주 심각하게 현존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경찰이 와서도 제대로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좀 모순된 현상이 있었거든요. 이에 법안은 행정 입원의 경우 경찰도 입원이 가능하게 하고 응급 입원의 경우 입원 의뢰를 받은 경찰관이 즉시 출동해 위해 요소 및 위해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법안은 나아가 경찰이 정신질환 범죄 경력을 조회해 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클 경우 경찰관 단독으로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퇴원에도 위해 행위를 반복하고 위해 우려가 큰 경우 경찰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접근 제한 및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실제 의회가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바로 경찰도 긴급 그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응급 그런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국회엔 또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 1월 같은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보호자나 의료진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 심사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입니다. 까다로운 절차나 요건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인 강제 입원 판단을 법원에 맡겨 객관성과 필요성을 담보하자는 취지입니다. 본인은 또 특히 반대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본인이 판단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사회 공공질서나 사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든지 또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가 관여해야 되는 것이죠. 정신질환자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선 적절한 치료가 최선의 인권 보호라는 주장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의사가 입원시켜도요. 입원하고 있으면은 2차 진단 나와요. 열흘 안에 다른 의사가 찾아와서 네. 이 환자가 억울하게 강제 입원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확인을 하고요. 다 2차, 3차에 대한 인권적인 문제는 다 병원 측에서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를 아무런 대책 없이 무방비로 방치하는 것은 환자 본인에게도 이웃에게도 사회에도 그 어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볼 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관리,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2016년 말 기준 하루 115개의 프랜차이즈 음식업 가맹점이 새로 생기고 66곳은 사업을 접는다고 합니다. 2곳 중 하나는 뛰어들었다가 망한다는 계산인데요. 음식점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해준다고 해서 수백만 원을 지급했는데 별다른 컨설팅은 해주지 않고 여기가 좋다는 식으로 가게만 얻어줬습니다. 이 경우 컨설팅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오늘은 가맹점 컨설팅 보수 반환 구조 사례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유명 돈가스 상호를 보유한 한 업체와 부동산 임차자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보수로 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가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자신들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고 해서 체결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업체 측은 서울 강남구 한 빌딩 지하 1층 푸드코트에 6.33평짜리 가게를 얻어줬습니다. 가맹점에서 특별한 컨설팅을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한 탁씨는 업체 측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고 생각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 외에 특별히 자문해 준 것이 없어 가맹점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다고 생각해서 공단은 재판에서 가맹점 측이 제공한 용역은 컨설팅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무효인 만큼 보수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공단의 논리였습니다. 공단은 이와 함께 부동산 중개행위가 아닌 컨설팅 행위라 하더라도 수행한 업무에 비해 보수가 과도하다며 적정 수준으로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이 건 컨설팅 계약의 실질이 중개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보수도 과하지 않다며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항소했고 항소심에선 중개행위 여부를 다투는 대신 보수가 과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단순히 간단한 조언만 하고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고 주변 상권 등에 관한 간단한 자료만을 제공한 것일 뿐이라서 700만 원을 지급한 게 과다하다라고 주장하는 항소심 재판부는 공단 주장을 받아들여 애초 받은 700만 원의 절반인 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이 6.33평에 불과한 좁은 공간에서 개업할 수 있었던 것이나 푸드코트의 테이블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컨설팅의 산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수가 과다하다는 것이 항소심 판단입니다. 백화점 식당가 등을 중심으로 셀렉트 다이닝 기법이 적용된 푸드코트가 최근 몇 년간 유행하고 있는 바 그 조성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중간 업체들의 업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이라고. 가맹점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가맹점주가 점포를 얻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가맹점과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업계 관행처럼 돼 있습니다. 정당한 컨설팅 비용이 아닌 컨설팅을 빙자해 폭리를 취하는 잘못된 관행의 경우엔 이를 바로잡을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시각장애인 변호사.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변호사 일을 한다는 거지? 그것보다 애초 변호사는 어떻게 됐지? 하는 등등의 생각이 드실 것도 같은데요. 그런 변호사가 실제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복지상 장애인 인권 분야 대상을 수상한 김동현 변호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시각장애를 딛고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는 김동현 변호사를 신세아 기자가 만났습니다. 수줍은 얼굴로 취재진을 맡는 김동현 변호사. 외관상으로는 보통 사람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김 변호사는 시력을 상실한 시각장애 1급입니다. 지난 2012년 수술이라고 할 것도 없는 간단한 눈 시술을 받기 위해 안과를 찾았다가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은 겁니다. 의료사고였는데 처음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런
저한테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요. 원래 공학도였던 김동현 변호사는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공군 장교로 복무한 뒤 전공을 살려 정보기술, IT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그렇게 법조인의 꿈을 키워가던 로스쿨 2학년 때 청천벽력 같은 의료 사고로 시력을 상실한 겁니다. 한 달 정도 절에서 3,000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3,000배 기도를 하면서 울기도 많이 했고, 근데 몸이 힘드니까 마음이 되게 좀 빨리 풀리더라고요. 제가 눈을 뜨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육신의 눈을 잃고 마음의 눈을 찾게 된 김동현 씨는 2013년 다니던 로스쿨에 복학해 변호사 시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두 눈이 멀쩡해도 붙기 어려운 시험, 단단히 마음 먹고 시작한 공부였지만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각장애인이 공부를 할 때 제일 힘든 게 이제 책을 구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공부를 하려면 교과서가 있어야 되고 참고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법학서적 같은 경우는 이제 책도 두껍고 다 종이로 돼 있다 보니까 교과서와 참고 서적들을 일일이 다 컴퓨터 파일로 변환해 음성으로 들으면서 말 그대로 피나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동현 씨는 지난 2015년 제4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그토록 원하던 법조인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책을 다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 도움 받고 있지만 공부를 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저희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저랑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께서도 스스로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법조인이 된 김동현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시각장애인 재판연구원은 김동현 변호사가 처음입니다. 그렇게 김동현 변호사가 걸어가는 길 하나하나가 보통 사람은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고 도전의 연속입니다. 사건으로는 종중 사건이 하나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근데 이제 보는 분들은 족보를 그냥 표를 보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걸 보면 되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머리로 이해를 다 하고 머릿속에 그려야 되니까 아주 되게 어렵게 검토를 해가지고 부장님께 드렸더니 이걸 어떻게 했냐면서 되게 고생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재판연구원 시절 김동현 변호사는 장애인법 연구회가 발간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해설서 공동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이 자연스레 김동현 변호사를 2017년 3월 지금의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로 이끌었습니다. 김동현 변호사는 지금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장애인 차별, 학대 사건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오시는 장애 유형은 아무래도 지적장애 내지는 자폐성 장애 같은 이런 발달장애인 분들이 저희 피해자 중에 거의 한 60-70%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사건 같으면은 뭐 이제 주로 신체적 학대 맞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분류로는 경제적 착취라고 해서 뭐 강제 노동을 당하셨다든가. 장애인 사건의 어려운 점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그 자체가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김동현 변호사는 말합니다. 뭐 장애인 사건은 사실 증거 수집이 되게 어려워서 이 장애인분들이 진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진술을 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잘 안 믿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만 2년 동안 김동현 변호사는 그 스스로 시각장애인이면서 장애인들의 피해 구제와 권리 회복을 위해 악전고투해왔고, 지난 9일 서울시 복지상 장애인 인권 분야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수상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번에도 김동현 변호사는 다 주의 도움이라고 공을 돌리며 몸을 낮춥니다. 되게 기쁘기도 하고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 게, 저는 여기 센터 소속 변호사로서 여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는 것뿐인데,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다.
애초 인생 설계 당시 계획했던 IT 전문 변호사에서 이제 김동연 변호사의 전공은 장애인과 인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론 변호사 경력을 쌓은 뒤 판사로 임관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일상의 소소하지만 당사자들한테는 거대한 벽과 같은 차별과 장애물들을 하나씩 둘씩 깨트려 나가는 것, 그것이 김동연 변호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이고 살고자 하는 삶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충분한 일을 해야 또 판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일을 계속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원고를 모아서 공익소송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장애는 불가능이 아니다. 좀 불편함일 뿐이다.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다. 그 자신이 그 증거인 김동연 변호사는 꿈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장애가 있다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잘 찾아보고 꿈을 잃지 말고 계속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주점 여 종업원과 호텔에 함께 투숙한 뒤 몰래 마약을 탄 맥주를 여 종업원에게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항소심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뒤집어진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57살 A씨라고 하는데 A씨는 2016년 10월 부산 한 호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주점 여종업원 B씨와 호텔 객실에 함께 투숙했다고 합니다. A씨는 그리고 여종업원 B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필로폰을 맥주에 몰래 타 B씨에게 마시게 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 내용입니다. 일단 B씨가 필로폰을 투약받은 건 병원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사건 다음 날 여종업원 B씨가 몸이 좀 이상해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고 보니 몸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 쟁점은 여종업원 B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A씨가 몰래 맥주에 필로폰을 타서 마시게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1심은 B씨 진술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일단 B씨가 스스로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필로폰이 검출된 점을 보면 필로폰을 자가 투약했을 가능성은 작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1심은 하지만 A씨가 계속 필로폰을 맥주에 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서 대질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A씨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건네받았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거가 불분명하고 휴대전화가 착신정지된 B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말한 진술을 검증하지 못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검사는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여종업원 B씨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B씨는 항소심에서 화장실에 갔다 와서 A씨가 주는 맥주를 마신 뒤 기억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니 아무도 없어 집으로 왔다.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 병원에 갔다. A씨는 처음 만난 사람이며 헤어진 뒤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필로폰이 검출되기 전에 다른 곳에서 필로폰이 투입됐을 가능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입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점, 필로폰이 검출된 뒤 A씨에게 오빠가 준 맥주를 마시고 마약 성분이 나왔다. 어떻게 하냐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보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항소심은 그러면서 필로폰을 맥주에 몰래 타 마시게 하는 것은 단순 투약보다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 A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뭘 더 다퉈 보겠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필로폰이 이렇게 구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게 구해지는 것인지, 그걸 처음 봤다는 여성에게 호텔 객실에서 먹여 뭘 어떻게 하려고 한 건지
했는지 세상엔 참 별의별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톰 행크스 주연의 2004년도 영화 터미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동유럽의 한 작은 나라에서 미국 뉴욕으로 온 톰 행크스가 미국 입국이 불어대면서 공항 터미널에서 수개월을 보내며 겪는 에피소드를 그린 가슴 따뜻해지는 코미디 영화인데요.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영화 터미널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영화 같은 사연의 주인공은 아프리카 앙골라 국적의 루렌도 은쿠카 씨 가족 6명이라고 합니다. 루렌도 씨와 그의 부인 그리고 자녀 4명 이렇게 6명의 가족은 지난해 12월 28일 관광비자로 한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도착 직후 루렌도 씨 가족은 한국 정부에 자신들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콩고 출신 앙골라 국적자인 루렌도 씨는 앙골라 정부가 콩고 이주민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박해를 받았고 이를 피해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이 루렌도 씨 가족의 말입니다. 하지만 루렌도 씨 가족은 난민 심사도 받아보지 못하고 난민 인정을 거부당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난민 인정 회부, 불회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심사를 할 필요도 없이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루렌도 씨 일가족이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등 난민 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출입국 당국의 판단입니다. 이때부터 루렌도 씨 가족은 오늘까지 119일째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환승 편의시설 지역에서 체류하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영화 터미널 같은 일이 인천공항 터미널에서 실제 4개월 가까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연을 알게 된 난민과 함께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루렌도 씨 가족을 도와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출입국 당국이 다 완성하지도 못한 난민 신청서를 가져갔고 인터뷰는 통역과 조서 작성을 포함해 2시간 남짓 진행됐다. 아이들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출입국 당국이 절차상 하자를 저질렀으니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인천지법 행정 1부는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면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등이 원고들에게 적절히 안내됐다. 원고들이 주장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들이 대단히 안타까운 사정인 것은 맞다면서도 난민 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불회부 결정 자체도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생은 영화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Life is waiting. 인생은 기다림이다. 영화 터미널에서 톰 행크스가 한 대사인데 난민을 신청한다고 다 받아줄 순 없지만 아무튼 어떤 사연이 있어서 한국까지 오게 됐을 텐데 루렌도 씨 가족의 기약 없는 기다림과 공항 터미널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안타까우면서도 씁쓸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마타 기르던 생후 15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위탁모에 대해 법원이 오늘 이례적으로 대법원 양형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39살 김모 씨라고 하는데요. 김 씨는 서울 화곡동 소재 거주지에서 지난해 10월 당시 생후 15개월 여야 문모양의 양육을 위탁받았습니다. 흔히 베이비시터라고 하는 위탁모는 부모의 집으로 찾아와서 아이를 돌보는 아이 돌보미와는 다릅니다. 위탁모는 자신의 집에서 위탁받은 아이를 24시간 내내 돌보게 됩니다. 보통 다른 곳으로 입양을 보내거나 출산을 포기할 수 없어 아이는 낳았지만 도저히 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이를 맡겨두고 일을 한다거나 할 때 이렇게 아이를 위탁모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 씨는 이렇게 위탁받은 문양을 설사가 잣다는 이유로 열흘간 분유도 제대로 먹이지 않으면서 아이를 엎어놓고 때리는 등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문양은 눈 초점이 맞지 않고 발이 오그라드는 이상 증세를 보이다 뇌사 상태에 빠졌고 문양을 진료한 이대 목동병원 의사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 씨의 엽기 학대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뇌출혈로 부들거리며 경련을 하고 있는 문양을 32시간이나 지나서야 병원에 데려갔고 그 사이 바로 병원에 가는 대신 인터넷에서 고열, 의식, 팔 경직 등 이런 단어들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도착 당시 문양의 뇌 기능은 이미 80% 정도 손상된 상태였고 사망 원인은 광범위한 뇌 손상, 의료 용어로는 미만성 축삭 손상이었습니다. 아동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법원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와 방치로 소중한 아이의 생명이 사라졌다고 아동 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이어 중형 선고 사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동 학대치사죄의 양형 기준은 학대 정도가 중해도 징역 6에서 10년에 해당하지만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 법관에게 부여된 양형 권한은 국민에게서 온 것이고 국민의 법 감정과 유리될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한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징역 17년 중형 선고 사유입니다. 대법 양형 기준이 국민 법 감정보다 위에 있을 수 없음을 직접 천명한 어떻게 보면 하급식 법관으로선 좀 이례적인 판결문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문양과 함께 위탁받은 6개월 된 여자아이 입을 틀어막고 욕조에 빠뜨리거나 18개월 남아에게 뜨거운 물을 틀어 2도 화상을 입힌 다른 아동학대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살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하고 힘에 부쳤다. 제가 저지른 과오는 죽어 마땅하다. 두 손 모아 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사는 게 힘들고 지겨워도 그 스트레스와 화를 아이에게 푸는 건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안 되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달리 생각하면 사정이 어지간히 딱하고 어지럽지 않으면 어떤 엄마가 자신의 아기를 위탁모라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싶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제도가 아무리 촘촘해도 제2의 김 씨가 다시 나오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헌신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대다수 선의의 위탁모들을 위해서라도 위탁모 제도 전반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오늘 오후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 처리한 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공수처 법안 관련해선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독자적인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부여해 기소권을 제외하면 검찰과 동일한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선 법원에 재정 신청할 권한을 부여해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동장치를 뒀습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독자적인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지고 무소불위 조직으로 군림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실질적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문 취지입니다. 법안은 또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여야 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조사, 수사, 재판 실무 경력 5년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또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선 2019년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안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간 4개 특위 4당 의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여야 4당은 의총을 열어 각 당 추인을 받은 뒤 사흘 뒤인 25일 목요일까지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 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문에 또 이들 법안들의 신속 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조항을 따로 삽입해 한국당이 동참할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공수처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처리에 동참할 가능성은 표면상 희박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겁박이라며 만약 이들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4월 국회가 없는 게 아니라 20대 국회는 없을 것 같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애초 공수처에 완전한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여야 4당 합의에 대해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라며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수석은 그러면서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25일 공수처 설치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 등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다 해도 국회법상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는 데엔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계류기간 60일을 줄일 경우 이들 법안은 내년 2월경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4월 총선을 불과 2달 앞둔 시점입니다. 철옹성 같던 검찰 기소 독점이 깨지는 동시에 정치권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이미 패스트트랙이라는 기차는 떠나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올라탈지 말지 실리와 대여투쟁 명분 사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수처 설치, 우여곡절을 겪었고 앞으로도 본회의 처리까지 좀 더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처리하는 것은 이제 움직일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정치적 현실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 설치 논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공수처 설치, 그 23년의 여정과 공수처의 내일을 들여다봤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입니다. 23년 전인 1996년 11월 참여연대가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만 3천 명의 서명을 받아 공수처 법안을 입법 청원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해서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대한민국의 공수처라는 이름을 처음 알린 시작, 그리고 23년 지난한 여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한 달 뒤인 1996년 12월 15대 국회, 공수처 신설 내용이 담긴 부패 방지 법안이 발의되지만 법안은 회기를 넘기면서 폐기 처리됩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 회기 처리 잔혹사의 시작입니다. 16대, 17대, 18대, 19대, 회기가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공수처 법안은 발의되고 또 어김없이 회기 종료로 폐기됩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저서 운명에서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가장 아쉬움이 남는 일로 공수처 설치 불발을 꼽은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였습니다. 2018년 4월 새로 시작하는 20대 국회에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논의할 사개특위가 꾸려집니다. 11개월의 험난한 여정, 그리고 2019년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마침내 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합니다. 1996년 공수처 설치 참여연대 입법 청원 이후 무려 23년 만
공수처 설치 법안은 그렇게 패스트트랙에 올라타는 순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위시해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가정보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갖고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 신청 권한과 함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선 별도의 독자적인 기소권도 받았습니다. 무소불위 검찰을 만든 검찰 기소 독점권이 마침내 깨지는 겁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결론적으로 공수처가 일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여야 합의안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패스트트랙은 의회 민주주의 사망선고다. 청와대가 공수처라는 게슈타포로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을 시작했다며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다. 합법적 입법 시도를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 비방하는 것은 내가 아둔하여 이해하기 힘들다고 서울대 법대 동기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냉소를 보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절차대로 진행되면 최장 330일, 늦어도 2020년 3월이면 공수처 설치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2020년 공수처 원년, 그날이 마침내 올까요?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